2023년 7월 24일 월요일 낮 12시 53분 강원도 영월군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112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요? 제가 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현장에 좀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단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는 태도. 경찰이 도착했을 때 22살 여생 혜주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난도질 당한 채였고 얼굴마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사망 원인을 다발성 자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목 양쪽의 주요 혈관이 손상되며 치명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멀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화를 직접 번 사람, 바로 피해자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25살 남자친구 유 씨였습니다. 191번 수사 결과 확인된 자창의 수입니다. 줄넘기 줄을 191번 돌리면 어깨가 저릴 만큼의 횟수. 1초에 한 번씩 찔러도 3분이 넘게 걸리는 시간 동안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 기록실 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2023년 영월 딩거녀 살인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 범죄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감춰진 계획, 끊임없이 바뀐 범행 동기,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교제 폭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피해자 혜주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혜주 씨는 태어날 때부터 일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일형 당뇨는 흔히 말하는 서민 당뇨와 다릅니다. 췌장 자체가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삶, 온몸에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혜주 씨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카페에서 일했고 더 좋은 조건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활달하고 성격이 좋았다고,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다고. 2022년 5월 혜주 씨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칩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꾸준히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 유 씨였습니다. 아프면 내가 다 보담아 줄게. 유 씨는 혜주 씨의 어머니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딸은 일형 당뇨야.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 외동아들인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냥 만나기만 해라. 하지만 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모두 보담아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아픈 여자친구를 저렇게 헌신적으로 챙기다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두 사람은 2023년 3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앞서 강원도 영월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혜주 씨의 어머니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소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두 사람은 늘 다정했습니다. 싸우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아픈 혜주 씨를 위해 카페에 직접 찾아와 도시락을 싸다 주고 청소와 설거지도 함께 해줬습니다. 10년 넘은 친구들 앞에서도 둘은 항상 웃으며 지냈습니다. 사건 전날 밤까지도 두 사람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유 씨는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날 아침 유 씨에게서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전혀 못 느꼈어요. 직장 상사의 말입니다. 유 씨가 회사에서 나간 시간은 난 12시 40분경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쉬다가 나갔다는 것이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유 씨의 직장에서 자신들의 아파트까지 거리는 차로 약 5분에서 7분 거리였습니다. 실제로 유 씨는 12시 47분 아파트에 도착한 것이 확인됩니다. CCTV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집에 도착하고 신고 전화를 걸기까지 딱 13분입니다. 이 13분 안에 191번의 자창이 새겨졌습니다. 법의학적으로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초에 한 번씩 칼을 휘둘러도 최소 3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범행 전 실랑이를 벌이거나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시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 전화에서 들렸던 가쁜 숨소리입니다. 수사관들과 심리 전문가들은 이 숨소리가 범행 직후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화를 건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신고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우발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혜주 씨의 외삼촌은 조카의 시신을 직접 확인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단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었어요.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혜주 씨의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병원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이 어떻게 갔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상상으로만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피의자 유 씨가 체포된 이후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건에는 심각하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행 동기가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체포 당시 경찰의 질문에 유 씨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유 씨는 아파트 옆집의 어린아이로 인한 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수차례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유 씨의 지인에 따르면 그 고소 이후로 유 씨가 경찰서 가는 게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많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설령 층간소음이 범행 동기였다 해도 피해를 준 대상은 옆집 사람이지 자신의 약혼녀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옆집 이웃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빚이 늘어났고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인에게 빌려야 할 만큼 금전적 압박이 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과 유족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세 번째 이유, 여자친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같았는데 그날 실행에 옮길 마음이 들어서
죽였습니다. 이 말에 법무부 심리 전문가는 크게 주목했습니다. 이 진술이 범행의 실제 심리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 유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여자친구가 저를 정신지체라고 불러서 격분했습니다. 최후 선고 직전 마지막 진술에서 유 씨는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순간적인 모욕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기록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혜주 씨의 어머니와 주변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형 당뇨를 앓는 사람이 남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유가 이유를 덮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패턴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동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 이유를 내세우며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동기가 끊임없이 바뀌는 가운데 법무부 심리 전문관과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사건의 심리적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핵심 단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억울하다. 191번 칼을 찔러 약혼녀를 죽인 사람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억울함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과 분노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대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둘째, 심리 전문관에게 털어놓은 한마디. 어느 날 결혼할 여성에 대해 죽여서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해준다. 는 말의 표면적 의미는 타인에 대한 배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기 합리화의 언어라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적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셋째, 유 씨는 타인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그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아픈 여자친구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남자친구, 주변에서 보기에 그는 거의 완벽한 수뇌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현실이 다가올수록 그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동거를 통해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와 함께 사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현실 앞에서 그는 결혼하기 싫다는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약속했고, 같이 살고 있고, 주변에는 좋은 남자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근처에 살고 안정된 직장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결혼 못하겠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를 편하게 해준다는 명분 아래 그 결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심리적 요인을 지적합니다.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통로가 없었고
주변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립된 내면 속에서 극단적 생각이 점점 고착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중동 범죄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제 폭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월 지역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혜주 씨가 외도를 했다. 돈만 밝히는 여자였다. 문란한 사생활이 있었다. 가해자인 유 씨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급히 나간 이유가 혜주 씨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마치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진이 혜주 씨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한 결과 소문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혜주 씨와 유 씨의 마지막 통화는 사건 전날 오후 8시 49분이었고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녀의 동료들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소문들이 왜 중요한가요? 피해자를 2번 죽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가해자의 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것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었을 이야기들이 피해자가 목소리를 잃은 순간 검증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제 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자들이 항상 직면하는 2차 가해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심이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유족이 느끼는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혜주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말도 못해요. 평생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가 남을 욕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도 제대로 된 진실 하나 듣지 못했어요. 한 사람의 삶이 끝난 자리에 남은 건 그 사람을 향한 오해와 소문이었습니다. 저희 사건 기록실 TV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소문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범죄의 책임은 오로지 가해자에게만 있습니다. 체포된 유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고 징역 25년의 전자발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징역 17년.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 씨의 아버지가 실제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 씨가 피해자의 모욕적 발언에 순간적으로 격분했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17년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 앞에서 유족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주 씨의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믿어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더 충격적인 일이 뒤따랐습니다. 유족 측에서 항소하기도 전에 피고인 유 씨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7년도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1번 칼로 찌른 사람이 17년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즉각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 4월 17일 2심 선고 징역 23년. 1심보다 용무한 늘어난 형량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범행 방법이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3년. 피해자의 나이 22살보다도 많은 시간입니다. 유족들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혜주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년이 만족스러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제 몸 상태가 재판을 더 이어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범행 동기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잘 수 없는 어머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동생. 이 사건은 혜주 씨만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2심에서도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만 알고 있는 그 진실은 법정 기록 어디에도 온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판결이 끝나도 유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191번의 상처는 어떤 형망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물 동거녀 살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제 폭력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사건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10년지기 친구들조차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도, 이웃도, 심지어 피해자 자신도 몰랐습니다. 교제 폭력은 항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관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가장 다정해 보이는 관계 속에 가장 위험한 내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면의 압박과 고립이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 씨는 자신의 고민을 주변과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면에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쌓이는 동안 그는 모두에게 괜찮은 척 살았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의 압박이 어느 순간 파국적인 방향으로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에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셋째, 좋은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주변에 항상 헌신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이미지가 오히려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실제 내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내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거나 갑작스럽게 기분이 바뀌는 패턴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거 중에 살해당한 경우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폭력이나 부부폭력에 비해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교제 폭력에 대한 법률 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을 발견했다면 피해자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전문 기관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혜주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평생 아픈 몸으로도 열심히 살았던 22살 청년. 더 좋은 자리를 찾아 일하고 사랑받고 싶었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사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실 TV는 혜주 씨처럼 교제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명 더 알게 되는 것이 한 명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실 TV였습니다. 교제 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여성 긴급 전화번호는 1366입니다. 감사합니다.